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비행기 탈 일이 있으면 둘 중 선호하게 되는 항공사가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두 항공사 모두의 마일리지 회원이고요. 그때마다 좋은 조건 제시한 항공사 선택해 왔었는데요. 오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으로 국내 항공사 양강 체계가 32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국내 1위와 2위 항공사를 합친 통합 국적 항공사가 출범하게 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의 일대 지각 변동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잠시 후 성장경 기자와 함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합병 뉴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매주 월요일 가장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풀어보는 코너죠. 국회 하이킥. 오늘은 본격적으로 정계 복귀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항상 소중히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입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매일매일 성장하는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시아나 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말씀하신 대로 결론을 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총 8천억 원을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지원을 하고요.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이 돈을 아시아나 인수 자금으로 대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인수 절차 설명드리기는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한진칼이 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사들이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자금을 대한항공에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 대한항공은 이 돈으로 아시아나 주식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식입니다. 네. 대한항공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내년 초에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항공이 현재 국내 1위, 아시아나항공이 2위 항공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2위는 없어지고 그냥 1위 커다란 아시아나 없는 대한항공만 있는 건 그렇게 되나요?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대한항공은 내년 초에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우선은 자유회사로 운영을 하다가 차차 통합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브랜드 파워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개의 브랜드를 함께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를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업계 상황이 좋지 않다. 이 점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둘 다 있어봤자 하나는 도태되게 돼 있다 이런 거죠. 부실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나의 색동저고리 사라지게 됩니다.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가 하나로 통합되면 글로벌 톱10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운송 실적으로만 따지면은 작년 운송 실적 기준으로 세계 19위인 대한항공 그리고 29위인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질 경우에 세계의 7위권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큰 회사들이 그냥 서로 주식 사고 파는 것만으로 인수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아시아나 직원들 고용 유지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중복 업무가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인력 구조 조정이 상당히 크게 뒤따를 거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의 대규모 구조 조정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시아나 부채가 지금 11조 원이 넘는데 이거 대한항공이 떠안아야 되고 이거 갚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지원하는 필수 조건에 90%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90% 이상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당장 대규모 구조조정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대한항공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 공언을 했고 산업은행 역시 대한항공에게 그 점은 확실히 약속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통합으로 업무가 겹치는 인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정년 퇴직 등 자연 감소로 충분히 구조조정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인력 조정이 불가피할 거라는 건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현재 대한항공 직원이 18,000여 명, 그리고 아시아나가 9,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예. 둘 다 지금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70% 이상이 휴직 상태예요. 그러면은 인수가 되지 않는다. 인수 이슈라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미 구조조정 요인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그 노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그 긴급 회의를 가졌는데 이번 인수합병은 노동자가 배제된 일방적인 밀실 협상이다.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거론되는 게 노선 구조조정입니다. 네. 국제 노선이라는 게 물론 그 각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항공사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수가 없는 거긴 합니다만 일부 장거리 중복 노선이나 이미 포화 상태에서 국내 항공사끼리 경쟁하고 있는 뭐 가까운 아시아 노선이라든지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일부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마일리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시아나가 아마 없어지게 되면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넘어가게 될 것은 아마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국제 동맹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항공사들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델타항공과 함께 스카이팀에 들어가 있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스타 얼라이언스. 그렇죠. 스타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거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거기서는 아시아나가 빠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아시아나 그 고객들이 받아오던 효과라든지 네. 타 항공사의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옮기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요. 이렇게 1, 2위 항공사가 합쳐지면 당연히 독과점 문제가 대두가 될 테고요. 네. 항공요금 인상이 불보듯 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전망도 있고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도 앞서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느 한 항공사에 아주 그냥 뭐 충성 고객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두 항공사가 제시하는 경쟁에 의한 낮아진 가격 이걸 이용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결국 다 없어지고 상당히 항공요금이 올라갈 것 아니냐. 네. 어떻게 충분히 보세요?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뭐 사실 경제 원리 중에 하나인데 경쟁이 없어지면 라이벌이 없어지면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 서비스도 나빠지고 가격은 오르는 그런 그게 어떤 뭐 교과서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는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외국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 편익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네. 사실상 세금 낭비 아니냐 또 대한항공에 주는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이미 아시아나에 3조 5천억 원이 들어갔고 대한항공에 1조 2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또 지원해서 대한항공 몸집을 오히려 키우는 게 정당하냐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대로 두면은 항공업이 동반부실 상황에 빠진다. 항공업계의 전반적인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합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주주로서 직접 이번 통합 작업에 참여해서 기업주나 경영진의 책임 경영 의지를 끌어내고 건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 주주들 네. 다 찬성할 리도 없고요. 네. 반대도 있을 테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기업 결합 심사해서 그렇죠. 타당성 방지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네.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200명 선 계속 넘어서 4월 연속 지나가고 있고요. 네. 정은경 본부장은 몇 주 안에 하루 300~400명씩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경고까지 했네요. 오늘 브리핑에서 한 얘기인데요. 예. 강한 수준의 경고였습니다. 사흘째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몇 명에게 옮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1.12까지 왔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 본부장 얘기는 현재 수준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2주에서 4주 후에는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씩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 본부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 의료 대응 체계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접촉을 줄이는 노력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미 수도권과 강원도 예비 경보 내려진 상태잖아요. 네, 어제 내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올리는 거 이건 거의 기정사실 아니냐? 그렇습니다. 1.5단계로 올리는 기준이 수도권은 일주일간 뭐 지난주에도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예. 1일 평균 100명 그리고 제주 강원은 10명 나머지 권역은 30명인데요.
수도권은 오늘 기점으로 일주일 평균을 내면 하루 99.4명이 신규 확진. 그러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미 23명, 10명 넘어서서 이미 1.5단계 기준을 충족을 한 상태고요. 언제 발령을 해도 상향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미 정부가 이 두 권역에 대해서는 예비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내일 정세균 총리가 직접 1.5단계로 올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정 총리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데 내일은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단계 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이렇게 총리실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다만 이제 내일부터 바로 올릴지 며칠 말미를 두고 올릴지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수요일 자정 그러니까 목요일 0시부터 1.5단계가 시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내 확진자 수가 부쩍 늘면서 국방부는 선제적으로 이미 거리두기를 상향했습니다. 오늘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2주 동안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국내 거리두기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상황 자체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이해가 되지만 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또 되겠네요. 그동안 너무 힘들다가 뭐 이제 겨우 좀 숨이나마 좀 쉬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한숨을 돌렸는데 예. 또다시 그야말로 이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그만큼 위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신천지든 뭐 이태원 클럽이든 아니면 광복절 집회든 이 대규모 확산이 있을 때마다 정확한 타격 지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만 관리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실제로도 그렇게 돼 왔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어느 특정한 집단이 아니고 그야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 없다. 접촉 줄이는 것밖에 없다. 거리두기 상향하는 것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접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5단계 올라가면 대체적으로는 1단계와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조금 더 방역 수준이 강화되고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금지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종교 시설에서 지금은 좌석 한 칸 띄우고 모임 식사하지 말라 이런 게 1단계 때 권고사항이었는데 네. 1.5단계 때는 금지사항이 되는 거고요. 예. 또 100명 이상 행사는 열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관련 행사 지금 프로야구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만 포스시즌. 네. 지금 플레이오프까지는 50%까지 관중 채울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코리안 네. 시리즈부터는 한국 시리즈 열리는데 30%로 아이고. 줄어들게 됩니다. 고위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만 의무였는데 1.5단계 넘어가면 마스크뿐만 아니라 환기, 소독, 사람 간의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다 의무화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수칙이 강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심리적인 경고, 더 조심해야 된다. 이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게 1.5단계의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소식 들으면 정말 뭐 누적이 미국은 1,000만 명 넘어섰고요. 바로 18만 명. 예, 나오고 그런 있죠. 상황을 남의 일 같이 보지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경기를 누그러뜨리고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안 취하면 금방 또 그렇게 될 우려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딜 내려온다. 한국 반뉴딜 위기에 강한 나라. 한국 반뉴딜 경제 달리는 뉴딜 환경 지키는 뉴딜 사람 키우고 지역 키우는 한국 반뉴딜 내 삶을 지키고 우리 동네 살리는 한국 반뉴딜 대한민국 미래 열고 세계 경제 선도하는 한국 반뉴딜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주세요. 여의도 최고의 골든마우스들이 상암동에 모였다. 국회 하이킥! 네, 바로 선수 입장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입니다. 5선에 빛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야당 대표, 야권의 대표적인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들 지내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 중진들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쇼 국회 하이킥 지금 유튜브로 함께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회 하이킥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1.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처벌할 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 법무부가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의무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법안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고려하고 적용 범위도 아동 음란물 사건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걸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어제 추 장관이 반헌법적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지 말라며 추 장관에게 지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13일 뉴스를 먼저 들어보셨는데요. 요즘 정치권에서 시선을 강탈하면서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는 인물, 추미애 법무장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최근에 휴대전화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 과연 이 법 추진 어떻게 보시는지 김기현 의원님부터 의견 주시죠. 예, 그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뭐 방지를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그 엉뚱하게도 이게 뭐 비밀번호 강제 해제하는 법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분이 판사 출신이 맞나 도대체 법을 공부하신 분인가 하는 그 의문을 저는 가졌습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이렇습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해야 될 목적이 하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돼. 두 가지의 의무를 동시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느닷없이 경찰관이나 뭐 검사가 집에 들이닥쳐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 절차를 안 지키면 그렇게 해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해놓은 것이 그게 적법 절차에 가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실체의 진실을 발견을 하되 이 절차는 지켜라. 그래서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네. 헌법에도 그게 보장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거죠. 본인이 증거인멸, 자기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이 안 됩니다. 네. 범인 도피자 그런데 본인이 도망가는 죄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피시킨 건 죄가 되지만 본인이 죄 지어서 도망가도 죄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 죄를 책임지어서 강제로 자백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자기 부재의 금지의 원칙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비밀번호 네가 이실직고하랬다. 만약에 그걸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어떻게 법관을 하셨다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서른 의원님. 네, 이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 그걸 이제 수사를 하다가 정진훈 검사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네. 육탄전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그 비밀번호를 안 내놓으니까 검사장 한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안 내놓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안 내놓는 걸 보면은 이게 뭐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는 거죠. 그걸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이를테면은 방어권이라 할까요? 그게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은 지금 이 디지털 범죄가 계속 이 그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워낙 교묘해지니까 이걸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가지고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아무 해제에 응하지 않으면은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영국에도 법이 예, 있죠. 영국도 그런 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뭐 국가 안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집니다. 어쨌든 이 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도 답답하니까 이런 이제 발상까지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초점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 비밀번호 해제를 안 풀어주니까 네. 자기가 저질러 있는 잘못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안 풀어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이걸 뭐 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온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러나 법제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다른 유럽 경험을 볼 때.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을 놓고서 여야 간에 좀 토론을 하고 국민들하고 함께 상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이 엠번방 사건 때 네. 이때 이게 비밀번호 안 풀려가지고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적 여론을 좀 들어보고 법무부에서 지금 한 얘기대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하는 게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어쨌든 지금 당장 바로 추진하자는 의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슈가 좀 불거졌죠.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거의 쌈짓돈, 검찰총장의 쌈짓돈이다. 그리고 50억 원이나 된다. 자의적으로 쓰이고 법무부엔 보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들, 법사위원들이죠. 대검에 가서 검증까지도 현장에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서른 의원님? 검찰총장의 특활비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50억을 말 그대로 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지난번에 이 법사위 의원들이 가서 검증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법무부는 따박따박 내놨어요. 뭐 심지어 영수증까지도 있고 내역을 다 설명해서 내놨는데 검찰은 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쓴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일체 그냥 입 싹 닫고 나 없다 이래버리는데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구시도의 유물이라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그 뭐 영수증도 필요 없고 내역도 필요 없고 보고도 안 하고 법무부는 물론이고 국회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50억이나 있다는 사실은 이건 예전의 관행이 그냥 굳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건 깨야 합니다. 네.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식이든 여기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이 차제에 이 부분을 특활비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김기현 의원님은요? 사실 이 특활비 뭐 검찰총장 뭐 얘기하는데 이 예산 편성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자기 손으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 통과된 겁니다. 그것이 뭐 옳고 그르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우선 자기가 잘못 책정을 했으면 자기가 편성 잘못했다는 자기 그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될 텐데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이 얘기한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다는 생각하는데 뭐 윤석열 총장 뿌리겠습니까? 누구든지 뭐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배정되어 있는 특활비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보니까 조 단위가 됩니다. 거의 한 2조 단위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이게 어느 블랙홀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이게 왜 검찰총장 특활비 문제가 되느냐, 수천억 조 단위를 쓰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명백하게 조사하자, 투명하게 특활비를 조사하자. 전체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네. 조사하자. 그런데 또 그게 응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특활비가 문제가 있대서 조사를 하자고. 그 조사를 해야 그 시정책이 나오고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응하시면 됩니다. 왜 응하지 않고 말로만 고치자 그러시냐. 결국 윤석열 총장을 공개하기 위한 이슈로 사용할 뿐이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진정성이 없다. 말하신 대로 행동하십시다. 바로 특위를 구성하자고요. 네, 여기까지 듣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토론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시고 진행하는 국회 하이킥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요. 검찰총장의 특활비 50억 원에 대한 논란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031님 문자 주셨는데 그런데 특활비라는 게 21세기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거액으로 꼭 필요한지 청취자 1인으로 좀 궁금합니다. 업무 연관, 수사 연관이면 일반 기업들처럼 투명하게 증빙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김기현 의원님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특활비. 이게 사실 그 뭐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게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는 특활비 다 없애자라고 하고 싶죠. 야당 입장은 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사실 정확하게 놓고 보면 이건 예. 다 없앨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예를 아니고. 들면 이런 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약 사범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마약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돈을 줘야 물건을 줄 건 아닙니까? 근데 네. 돈을 그 마약 파는 사람한테 돈을 보냈다. 그 영수증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좌로 송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 국가안전보장 관련해서 테러 단체하고 접근할 때, 정보원하고 접근할 때, 그 정보원한테 영수증을 받고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가령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증빙 자료가 잘 안 되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국정원은 그걸 줄인다고 말을 해놓고 안법이라는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뒤에 숨겨놓은 게 6천억이 더 있다 이런 기사가 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 특히 법무부가 지금 보도에 의하면 특활비 10억 원을 받아가 썼다고 한다는데 그걸 검찰국에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의 수사하고 목적과 달리 검찰국은 수사를 전혀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네,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받아야 될 된다. 대상은 네네. 법무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서른 의원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 이야기는 뭐 지나친 이야기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썼다. 뭐 영수증도 없고 내역도 없고 보고도 안 하고 혼자 100% 자기 혼자서 50억을 썼다라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김기현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수사상 필요한 뭐 마약 수사라든지 뭐 국가안보 수사라든지 이런 곳에 쓰인 것이 다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유, 거죠? 그건 뭐 10분의 1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과거에 내려온 이 아주 악습인데 이건 차제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특활비 줄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줄여서
저 보고도 하게 하고 예. 내역도 붙이게 하고 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활비 문제는 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김기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일명 추미애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권력형 사법방해제 신설 추진하신다면서요? 이 추미애 장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법무부 장관은 전 처음이 싶은데 계속해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로부터 피로도가 엄청 높아져 있는데 이런 거죠. 취임 후에 약 11개월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가 거의 보복 인사, 학살 인사라고 표현돼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표적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좌천시켜버리고 또 그래도 마음 안 들면 또 다른 데로 처박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육탄 돌격을 해서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승진을 시켜주고 그 사람이 기소가 돼 있는 수사를 받다 기소를 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이렇게 하니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권력의 남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해야 된다. 가중처벌을 해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한동훈 방지법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당장 추미애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서른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방지법은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다 공격하셨는데 또 추미애 방지법이라는 걸 내놓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야당에서 해보는 거고요. 네.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거예요. 예. 그냥 자기들 야당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거이고.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이 검찰총장하고 갈등이 있는 이 모양새. 이게 아까 뭐 그런 법무부 장관 처음 본다 그러는데 저 이런 검찰총장도 처음 봅니다. 네.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이 표적 수사도 하고 그리고 편파 수사도 하고 온갖 게 다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그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자기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검찰총장을 두고 보고 있어야 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임기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이거를 그냥 보고 있는 그 심정은 이해는 가요. 임기를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적어도 총장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이건 벌써 그만뒀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그만둘 겁니다. 그만두게 될 텐데 지금 감찰 내용만 보더라도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방상훈 사장을 상대로 해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피고 발언인이었거든요. 방상훈 사장이. 네. 피고 발언인인데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2018년에 옵티머스 사건 이것도 수원지검장 할 때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이 그때 무혐의 처리 안 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네네. 또 예. 있습니다. 뭐 라임 사건 이거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느냐 이런 등등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발언한 건 다 자치하고 네. 과거에 했던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에 어떻게 수사를 엉터리를 했나 이것만 감찰하더라도 또 자기 가족들 문제, 장모 문제, 부인 문제, 본인 문제 이런 등등으로 보면은 감찰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서른 의원님, 뭐 어쨌건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고, 뭐 거의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진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더 잘못이고 책임이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잘못이고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잘못이야 뭐 변론으로 치고요. 어쨌건 이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일 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와대 인사수석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분 다 경질되든지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경질되든지 이런 정리가 되지 않을까, 개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이 여기서 물러나야죠. 본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거에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에 수사를 잘못한 부분, 현재 가족관계 그리고 그걸 떠나서 검찰총장은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발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정치 행위예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한다. 이거 우리 정부를 대놓고 하는 얘기거든. 공격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만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임기 끝난 이에 봉사를 할지 어떨지 뭐 정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정치적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계속하도록 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제 정세균 총리가 소위 말해서 총대를 메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감찰을 빨리 해야가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요. 예, 감찰 결과 나오면은 해임 여부 따질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임 내릴 거라고 봅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은 이 사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윤석열 총장 우리 당이 임명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야권의 후보로 의원님께서 네. 소속돼 있는 당에서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오히려 우리 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변론을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조국 그 수석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적극 추천했고 인사검증 다 마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추천한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안 중에 상당 부분 네. 우리가 야당이 인사청문회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여당 쪽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다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막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무슨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책임은 여권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왜 수사하느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말고 죽은 야당을 수사하라 그러는데 왜 자꾸 여당을 수사하느냐. 그게 괘씸죄에 걸린 거죠. 뭐 그 괘씸죄 때문에 지금 다 거꾸로 지금 막 되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 이 사안을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이십니다. 좀 전에 서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임하면 되죠. 그렇게 잘못한 것인데 해임하시지 왜 해임을 안 하시나요? 본인 보고 사임하라 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이제 신뢰를 버렸다. 당신이 신 못하겠다고 하시면 될 일인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도대체 그러면 진심이 뭐냐? 말로만 그러시는데 왜 행동하지 않느냐는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에 필요하다. 대해서 네. 정세균 총리하고 뭐 인사수석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인사수석이 당연히 그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총리하고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꼭 이게 뭐 저기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에 관한 이슈가 아닐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과 총리와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의 입장을 거들어서 차도살인을 해야 될 입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추측을 할 수는 네, 있습니다. 차도살인요. 예, 뭐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는 짚어봤고요. 월요일 코너 국회 하이킥 지금 여야를 대표하는 중진 의원 두 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이킥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라운드 2.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대권주자로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현재 당내 눈에 띄는 당권주자는 세 사람뿐이라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당 밖에 꿈틀거리는 대권주자 등 새 인물론에 대해선 새로운 인물을 찾다가 안 나오니까 현재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연합뉴스TV의 뉴스를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대권 도전은커녕 정계 진출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윤석열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진단이 많죠.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정부, 여당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내 대선 주자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내에는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3명뿐이다.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새로 열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기에 참석했고요. 김기현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소위 잠룡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그래 하겠죠. 그래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고요. 네. 뭐 야권의 이제 후보가 부족하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한편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인물 한 분 한 분들 다 가지고 있는 경력이 대단합니다. 뭐 그동안 대권에 직접 출마했던 분도 계시고 혹은 시도지사로서 역량을 쌓았던 분들도 계시고 네. 그동안 많은 검증 과정을 거쳤던 분들이시고 얼마든지 뭐 대통령이 아니라 더 큰 역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 분 말고도요? 이제 그럼요. 예. 어떤 사람은 저보고 출마하라 그러시던데. 선언하시죠, 이 자리에서. 제가 출마하면 1등할 거라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얼마나 전인재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부터 이제 대선 레이스가 된 거고요. 시작됐다. 아까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가 많이 나오니까 야당이 곤혹스럽다 그러던데 예. 야당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여당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 정권에 대한 비토 세력들
비판 세력들, 지지를 철회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른 의원님 국민의힘의 지금 잠룡들 거기다 이제 김기현 의원님께서 스스로 포함시키셨는데요. 아니요,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예, 누가 그러더라는 농담으로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여당 의원으로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예. 뭐 지지율이 뭐 1%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이 얘기되는 사람 여러 분 있습니다만은 국민이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큰 답답함일 텐데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얘기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국민이 뭘 바라는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거 전혀 엉뚱한 길로 가면서 지금 이를테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 안 하려고 저항하니까 국민들이 그 지지하겠습니까? 아마 야당에서 후보 중에 한 분이 검찰 개혁 해야 한다. 윤석열 잘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는 분이 있으면요. 확 달라질 겁니다. 네. 근데 그거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럼 못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윤석열 이 양반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될 것 같지 않고요. 김정인 위원장이 방어막을 막 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조건이면 우리 당을 모셔다가 이 후보로 내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지 않습니까? 못 들어게 하지 않습니까? 못 들어게 하고 홍준표 의원 부분에 대해서도 못 들어게 하고 이런 방어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제대로 된 지휘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렇게 살짝 그 어떤 야권 통합 이 얘기를 하셨더니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벽을 딱 치시더라고요. 안철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가 위원장으로 계속해서 하겠다. 이게 기본 입장인 것 같고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야권 전체가 이런 표현은 좀 지나칩니다만은 결속력도 없고 뛰어난 인물도 안 나오고 하는 거는 올바른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와서 나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안 바른 길을 나가면은 당연히 지지가 올라가죠. 네.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상대당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당에 대해서 아주 그냥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올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시면서 검찰 장악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하면 가차없이 처벌이 내려집니다. 완전히 윗선이고 허위지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외교도 지금 엉망이지요. 아니 지금 국가 안전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안보도 문제죠. 그것뿐이고 경제 폭망했습니다. 집값 폭등했습니다. 전세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폭등했습니다. 일자리는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 상태에서 뭘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해야 될 집권당에서 거꾸로 야당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이거 참 어이가 없다. 그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주장을 저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 딱 맞습니다. 집값이 올라간 사실입니다. 네. 그건 참 부끄럽고 방법을 찾아야 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좀 훌륭한 분인데 이 국민의힘 당론이 그런 입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털건 털고 여당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 집값 부분은 공격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잘못했다가 나오면은 국민이 이거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지지 안 올라갑니다. 네, 지금 제가 갑자기 대선 후보 TV 토론장에 나와 있는 느낌인데 아주 뜨거운 열기 한쪽으로는 감사드리고요. 한쪽으로는 또 서로 뭔가 좀 이렇게 인정도 하고 그러면서 비판도 하고 이런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조금 들고 있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좀 드리고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그 후보자 2분 최종 선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론을 벌이다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18일 수요일까지 만약에 후보자 추천이 되지 못한다면 고의 지연으로 간주하고 다른 방법, 그러니까 법의 개정이죠.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연내 공수처 출범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 대해서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2차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2차 회의에서 선정하자고 합의 본 것이 아니고 2차 회의 과정에서 논의를 하자고 한 것이고 논의를 했던 거고요. 네.
지금 이 문제는 아주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지금 공수처의 목적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은 여당 측이고 야당은 죽어있는 권력이니 당연히 야당 측에 추천을 인사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시고 계속해서 여당 측에 유리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꼬여지고 비틀어지는 겁니다. 야당 간단한 방법이 추천 있는데 뭐 후보 그걸 선정이 그렇게 답이다. 복잡하게 하시고 지금 그렇게. 추천한 인사들의 병력이나 시간 관계상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른호님 간단하게 제 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게 석동현 전 동부지검 검사장은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이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추천위원으로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하면 안 된다.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이에요. 그 방해하기 들어온 분을 야당 공수처장을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법을 정해놓고 넉 달 동안에는 지금 안 지키고 있습니다. 법을 제일 지켜야 할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가 18일 날 될 터인데 3차에 의해서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야당 목리를 끝까지 그냥 지켜주는 게 협치가 아니에요. 야당이 그렇게 놓으면은 지금 법을 바꿔서라도 이건 반드시 공수처장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국민이 알겠습니다. 바라는 바예요. 예, 7811님 문자 주셨네요. 와우, 날씨가 쌀쌀했는데 이 코너 들으니 갑자기 후끈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4113님, 하이킥 새로 시작하고 청취 시작했는데 벌써 3달이 다 되어가네요. 처음 진행하시던 날에 기분 좋은 하이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흐흐흐. 앞으로도 쭉 제 퇴근길 텐션 책임져 주시길. 시사 DJ 표디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처음부터 청취해 주신 열혈 청취자시네요. 퇴근 안전하게 잘 하시고요. 그러고 보니 8월 17일에 저희가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정말 벌써 석 달이 되었네요. 4113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를 쳐다보았다.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나를 도와주었다. 선생님이 방금 우리를 의무실로 보냈어요. 부인은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나를 쫓아오세요. KYNGOC. 밖으로 나가서 의자를 꺼내서 내 옆에 앉으세요. 의무실은 조용하고 햇빛만 들릴 뿐 아직 들판 바닥에는 조용히 흐르지 않는다. 직접 물었습니다. 손목이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듣고 싶어. 아니, 드디어. 지도 직면해야 해. 그 해에는 내가 도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는 말했다. 당신과 진품이 놀이공원에 갔던 때를 기억합니까? 아니, 우리는 밑바닥에서 영화의 세계를 한 번 만났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내 머리를 찌르고 나는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나에게 냅킨을 건네주었다. 그날 그가 집에 가져온 진짜 시계는 물질주의적이었고 태희의 고인이 된 어머니는 그 시계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나는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당신을 내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나는 연주를 멈추고 잠시 동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과거로 끌려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에는 놀이공원에 줄을 서서 4명의 아가씨들에게 전리품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물건을 훔쳤을 때 손을 한 대 맞고 나서 두려움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몇 대의 전화기를 혼합했습니다. 그리고 내 여동생은 별로 비싸지도 않은 시계를 훔쳤어요. 나는 그 시계를 기억합니다. 은색의 시계는 아래에 적힌 대로 이마 중앙을 향해 곧장 쏘아 올리는 총알 같았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계속해서 응답했습니다. 여동생을 만나러 풍노이 병원에 갔던 날 미스 테이투는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내 신원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고 그 흔적을 따라가서 내 여동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는 오래전 툰양에게 넘겨졌는데 그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